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 과반 의석 확보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놀라웠죠. 새누리당의 대승. 이게 흥미로운 아주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대승이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 가도에 과연 득이 될 것이냐? 아니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총선 결과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불기 시작한 안철수 돌풍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2012년 대선 앞둔 지금 민심은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와 함께 오늘은 특별히요 2012년 대선의 가상 시나리오를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무섭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그 다자 대결이죠. 예. 다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월등히 앞섰거든요. 사실 박근혜 후보가. 근데 이제 안철수 원장이 그걸 역전시켰어. 이거는 대단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CG가 나오면 제가 지금 봤습니다. 나왔군요. 왜 제가 이걸 기다리냐면 네. 이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 네. 이제 슬슬 걸릴 때가 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네, 50.9%. 예, 50.9죠. 50%가 지금 넘는 겁니다. 양자 대결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죠. CG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50.9인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말해서 힐링 캠프 그리고 책 낸 거 네. 이게 이제 함께 안철수의 밴드웨건 네. 예,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자 대결 한번 보실까요? 3자 대결. 와, 이거 다자 대결에서도 이긴다는 거는 충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쫙 올라가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게 뭐 계속 올라가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게 정체가 될 거나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한 달은 갑니다. 2주까지는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한 달을 유지한다. 그러면 한 달 반 되면 약발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달 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할 게 또 하나 있죠. 뭘까요? 뭡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조금 올라가요. 아직까지 사실 선언을 안 했죠. 안철수 교수는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 선언, 비난을 해도 사실상은 아직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황상민 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미 선언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 사람이 선언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조금 조심이 더 해야 되지만 선언하지 않은 상태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되고 그러면 2달만 견디면 되고 그럼 두 달만 지나면 대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주 동안 올라가고 한 달 동안 유지하고 조금 떨어질만 하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또 좀 높이고 그러고 2달 견디면 대선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대표 주자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이거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철수 원장이요. 아니면 결정된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전 전이다. 그렇죠. 다자 구도에서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어떤 절대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야권이 주장한 특히 이해찬 대표는 10월 달까지 안철수, 진보, 민주가 모두 합친다. 합해지는 소위 말해서 이 후보 단일 후보를 만든다. 근데 안철수 교수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자에서도 1등 해버리면 약간 연대 할 이유가 없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탈진영을 주장을 했는데 후보 단일화에 응하게 되면 사실은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럼 자기가 뱉어놨던 얘기하고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성정치권의 차별에 의해서 자신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기성정치권과의 차별을 뭐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같은 상태 유지되면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언제 나오건 실제로 그 결과가 언제 나오건 그거 별 관심은 안 쓰겠죠. 단 추석은 좀 지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다자 추석 전이라고 대결에서도 생각합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1등을 계속한다는 게 민주당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네요.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원장이 이제 다자대결에서 계속 이렇게 1등으로 나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창피한 거를 떠나가지고 아주 그 당의 존재 자체가 충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실제로 지금 벌써 경선이 마이너리그적인 성격이 강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간단하게 관심이 가는 대선 후보 경선이라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지상파에서도 관심 가고, 근데 물론 컷오프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별 관심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주목은 전부 안철수한테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교수가 등장함으로써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시소 관계인데 이쪽이 올라갔으니까 이쪽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더 관심이 안 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딜레마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안철수 원장이 과연 그렇게 물론 이제 인기도 좋고 그리고 다자대결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어요. 집권 능력 부분에 있어서 집권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그 세력이 좀 넓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안철수 교수의 지지층,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야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65% 조금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한다면은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뭡니까 그 밴드웨건이라는 네. 게 원래 밴드가 정말 웨곤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간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서 유래한 건데, 이게 한 사람이 계속 이 인기가 쭉 올라갈 때는 전혀 그 사람한테 별 생각이 없던 사람도 주목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미국에서 유래한 건데 19세기 말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의 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지층 굉장히 다양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 경계를 할 수밖에, 지금도 물론 경계가 되겠지만 신경 쓰이겠지만 더 아마 신경 쓰일 가능성이 있죠.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1위는 엎어지기 쉽지 않겠죠? 아이 그거야 당내 그 2대 3대 3대 2로 이미 뽑는 끝난 건데. 거죠? 그럼요. 그건 당내 역학관계에서 되는 건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뭐 그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실 새누리당이 뭐 친박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친박 일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내에서의 박근혜 대세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가는 거고. 이제 그건 뭐 변화 없다. 몇 퍼센트 얻느냐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이렇게 자꾸 안철수 돌풍에 밀리는 영향이니까 비박들이 혹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10%도 안 되는 뭐 확률 가지고 얘기한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99% 얻을 텐데 자, 90% 얻느냐.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그냥 뭐 원활하게 1등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는 결선 거기에는 투표제 때문에 변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선 투표의 변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안철수 교수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철수 교수가 어차피 만일 후보 단일화를 응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시나리오와 후보 단일화 속에 안철수 교수를 포함시키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자당에서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안철수 교수가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안철수 교수가 대비되는 아주 선명성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 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신들의 지지자만 가지고 대선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아니다. 안철수 교수의 성향하고 비슷한 사람을 내놔야지 자당의 지지자 플러스 안철수 교수의 지지자도 끌어올 수 있다. 안철수 교수는 아마추어라고 막 이때 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갖느냐, 이거는 민주당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안철수 교수가 후보 단일화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을 내세워야지 자당 후보한테 유리한가를 또 고민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상황은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지금 민주당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글쎄요. 민주당 대의원들은 전 전략적 선택을 잘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당대표 경선 때도 이렇게 보니까 대의원들은 잘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당원 뭐 대의원 할 거 없이 그냥 완전 국민 참여 우선 해가지고 모바일 뭐 온라인 다 했을 때는 그런 합리적 선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줄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주목하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뜻밖의 그 김두관 지사의 지지율이 그렇게 막 향상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3%대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와 사실은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향도 비슷하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은 친노 직계고 한 사람은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후보한테 묻히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지만 김두관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시켰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친노들한테 자꾸 러브콜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결과가 지금에 와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전략적 미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제 가상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실제적으로요. 박근혜 후보와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주자 문재인 후보랑 1대1로 붙었다. 예. 그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가정했습니다. 누가 이긴다라고 찝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지층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노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번에 전략적으로도 미스를 굉장히 많이 범했어요. 예를 들면 자꾸 공수부대 옷 입고 나오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광주 계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남 지역에서요, 민주당 후보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인구 차이가 영남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90% 이상의 호남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 받아야지 새누리당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한 60% 50% 지지 받는 거하고 이게 거의 그래서 그걸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쉽지 않죠, 이번에. 쉽지 않죠. 90% 이상 지지가 나올 수 있느냐 문재인 후보가 글쎄 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아니, 박근혜 후보 자체가 이미 전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30%의 인기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거는요 네.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네. 때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나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가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자,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구원투수로 안철수 씨가 헬퍼로 등장한다. 내가 헬퍼라는 문재인을 게 돕겠다, 지지하겠다. 나는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굉장히 유리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과거처럼 5%가 갑자기 50%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도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10%대의 지지율은 계속 가져갈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올라갑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도 안철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네. 750만 표가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저는 상대적 진보 진영이 유권자가 75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교수가 여기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플러스 550만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총 유권자가 4018만입니다. 66% 투표를 가정했을 때 2600만 표거든요. 그랬을 때 550만 표는 애드할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유리하죠. 구원투수가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는 유리하죠. 이쪽이 문재인이 되든 손학규가 되든 김두관이 되든 상관없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자 그럼 거꾸로 안철수 원장이 후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모든 후보들이 이제 다자구도가 그렇죠. 되는 이제 거죠? 아니죠. 야권 연대에서 이제 안철수 대 박근혜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 박근혜다. 상당히 안철수 교수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럼요. 봤을 때 야권 민주당이 진짜- 주자를 안 내고 그럼요. 야권 연대로 해서 안철수가 됐을 그리고 때는 다자구도로만 나가도 제가 볼 땐 전혀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네.
그럼 뭐 이건 가능성은 없는 얘기지만 비박,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하고 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전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그 본선 경쟁력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선 경쟁력. 예, 예. 근데 문제는 당내 경선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지, 본선 경쟁력은 전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 안철수가 단독 출마로 당선되면은 뭐 정치권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파장을 아니죠. 얻겠죠. 아니죠. 아닙니까? 세계 최초니까 전 세계가 상당히 충격을 먹을 수 아, 있죠. 대한민국 충격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제하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도 몇 나라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소속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이건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일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럼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렇죠. 야, 그럴 확률이 점점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확률이야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전 상당히 전략적 마인드가 뛰어나다고 보는데, 아, 우리 안철수 원장 예. 쪽이요. 어, 저는 근데 발음이요. 앞에 우리라고 붙는 게 내가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우리라는. 그럼요. 그럼 그들 안철수 원장 이러긴 좀 뭐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아내, 그러면 뭐 우리 모두의 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되고. 네. 근데 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전략적 마인드가 높아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며칠 있다가 힐링 캠프에 나가고, 이게 이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는 건 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힐링 캠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탈고했다. 탈고했는데 물론 녹화를 했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본방 그렇죠. 하는 날 책은 이미 들려져 있었거든요. 네. 우리 모두한테. 그렇다면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요.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근데 그렇게 과연 몇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볼까요? 네. 일정 조율과 철저한 계산이 당연히 그럼요. 있었겠죠. 왜냐면 힐링 캠프에서 3번인가 요청했는데 다 거절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지사, 손학규 후보나 이런 분들도 모두 힐링 캠프 나가고 싶었고,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고,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들, 김두관 후보나 손학규 후보나 김태호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나가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스토리는 더 많아요. 보다가 막 물어가지고 이게 TV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땐 억울할 거고,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 영향력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물론 지금은 피할 수 있어요. 왜? 안철수 교수는 대선 후보가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요, 무소속 대통령을 놔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회를. 근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조직은 있어야 합니다. 그 조직이 정당의 형태든 포럼의 형태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포럼의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 포럼이 정당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린우리당처럼 대통령이 돼서 정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정당은 야당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네. 하지만 새로운 시도는 그만큼의 시행착오와 그만큼 많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점은 저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드시 현명하고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저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또 각오할 거는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이 뽑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다 욕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을 보면 우리가 뽑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뽑았는데 우리가 욕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만약 앞으로 어떤 정권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정치성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보면은 이명박 정권도 열광했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할 것이다 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에요. 경제를 잘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비효율적인 정치,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사람은 효율성에 경제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이번은 조금 방향은 달라요. 이번은 좌우지간 비효율성 때문에, 정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안철수 교수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을 것 같다. 이분도 비정치인은 그래서 비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굉장히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비정치성을 통한 정치라는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전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치는 원래 더러운 거예요. 정치는 더럽지만 더러운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동차 범퍼는 원래 부딪히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긁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녀요. 왜? 자동차 본체만 멀쩡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범퍼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긁히고 이래도 정말 중요한 시민과 우리 사회와 국가만 안보. 안 다치게 한다면 이게 좀 긁히고 험나도 원래 그 용이니까 더러워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범퍼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것도 기스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정치성에 대한 정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는다면 아무래도 안철수 원장이겠죠? 그러니까 9월 말에 뭐 어떻게 되느냐. 전 9월 추석 전에 왜 추석 전이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추석이 대목이잖아요. 추석 때 놓쳐버리면 실제적으로 그건 정치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추석 때 사람들이 모두 고향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안철수 교수가 나온대더라. 만일 안철수 교수 얘기를 안 하고 추석 때 내려갔는데,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 그렇게 많이 딸 줄은 몰랐다. 혹은 박태환 선수가 아직 쓸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가 주된 화제가 된다면 안철수 교수로서는 사실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도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어떤 타임 스케줄대로 이것이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죠.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근데 안철수 원장은 예. 확실히 당선을 확실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이렇게 주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안철수 교수가 이런 얘기하죠. 지지층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보고서 결정하겠다. 선거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선거라는 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십시오. 그 대신에 민주적 정통성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합니다인데 이게 선거인데 내 지지층들이 나 많이 지지해주면 나가고 안 지지해주면 안 나간다. 이건 선거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초등학교 때 우리 반장 선거 나갈 때 야 내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후보 나가는 거고 야 내가 나가도 몇 표 못 얻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나가잖아요. 하지만은요. 그것은 뭐냐면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선거라는 과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치는 더럽지만 하지만 멀리에서도 그리고 버려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안 교수가 했으면 좋겠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결론 내릴 이야기 다 하셨죠?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네. 저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386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역시도 70대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아마추어 정권 얘기는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프로 선수들이 나서야 된다. 네. 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뭡니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 거죠. 잘 먹는 거죠. 아, 그렇게. 고기 잘 알겠습니다. 드세요? 예. 많이 드시는군요. 아니, 네, 좀 먹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철수 원장 측에서 좀 많이 좀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얘기 미리 듣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요. 이번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도 선수 단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비결이 뭘까요? 대기업 오너도 아니시고 스포츠 스타도 아니십니다. 다만 메달 못 따서 어깨 축 늘어져서 귀국길에 오르는 안타까운 선수들 한 명 한 명까지 일일이
시고요. 그리고 마음 써주시는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훈련 파트너들, 물리치료사, 밥 짓는 아주머니들까지 하나하나 다 세심히 돌봐주시는 아주 따뜻하고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고 지금 현재 런던에 가 계신 이기흥 단장님, 저희가 출국 전에 미리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59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